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여인으로 선택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박사가 물었다. 예, 하고 레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은 주위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 같았다. 해밀턴 부인이 아니면 싫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해밀턴 부인은 절대로. 스칼렛은 순간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가 아닌 줄로만 알았다. 예, 하겠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제대로 일어설 수나 있을지 두려웠다. 그녀의 마음속은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다시 세인의 주목거리가 될 수 있다니, 여기 참석한 모든 여자들보다 뛰어난 여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니, 무엇보다도 다시 춤을 출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뭐 어때? 남이 뭐라고 짓거려대든 개의치 않겠어. 하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광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구두 뒷굽을 캐스터네츠처럼 똑똑 구르며 검은 비단 부채를 활짝 펼치고 매점 밖으로 씩씩하게 걸어 나가고 있었다. 많은 시선 중에서 그녀를 가장 압도한 것은 멜라니의 놀란 얼굴이었으며 부인들의 표정, 새치름한 처녀들의 일그러진 표정, 군인들의 여러 같은 함성들이 스칼렛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녀는 홀 한가운데에 우뚝 섰다. 그녀가 마루 한가운데에 서자 레트 버틀러도 무리들을 헤치면서 걸어 나왔다. 여전히 그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설령 적군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한들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춤을 추려는 순간이다. 리를 리드하려는 순간이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에게 공손히 절하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레트도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정중하게 답례를 했다. 놀라서 가만히 서 있던 레비노이는 이 상황을 잘 소화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다. 첫 번째 릴을 상대해줄 파트너를 잡으세요. 그러자 오케스트라가 릴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딕시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버틀러 선장님, 어쩌면 이렇게까지 남의 이목을 끌게 하셨나요? 하지만 해밀턴 부인, 당신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거절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거룩한 대의를 위해 저는 저 자신만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그 말을 내어놓으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웃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차피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을 게 아닙니까? 제발 그 대의를 위해서라는 말로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실 당신은 춤을 추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린 겁니다. 이번 행진이 이 릴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그만추고 쉬고 싶어요. 제가 발등이라도 밟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떠벌리고 다닐 게 뻔해요. 두렵습니까? 정말로? 글쎄요.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왈츠에 맞추어 한 번 더 추시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아시기라도 하면 아직도 어머니의 보호하에 사시나요? 아니, 이런 좋은 미덕을 나쁘게만 보시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분이시로군요. 하지만 미덕이란 게 원래 다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소문낼까봐 걱정이십니까? 안 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마침 왈츠가 시작되네요. 리를 추면 항상 이렇게 숨이 차요. 말꼬리를 돌리지 마십시오. 다른 여자들이 당신에 대해 무슨 소리를 했다고 해서 걱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실 작정이군요. 물론 신경 써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젊은 여자는 원래 주위의 이목을 두려워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일에만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당신도 나만큼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 그런 것 좀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찰스턴에서 저를 받아주는 집이 한 집이라도 있는 줄 아십니까? 정의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힘써 해주어도 그 금지령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지독하군요. 괜찮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있으니까요. 당신도 평판을 읽기까지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이상한 말만 하시는군요. 이상한 얘기지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항상 용기가 있든지 아니면 충분한 돈만 있다면 그까지 평판쯤은 상관없지요.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누구한테서 들은 얘기겠죠. 당신 힘으로 그런 진부한 진리를 생각해냈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돈으로도 못 살 것이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행복이라든지 사랑 같은 것은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못 사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대용품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버틀러 선장님, 당신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나요? 좀 무리한 질문이군요, 해밀턴 부인. 놀랐습니다. 그러나 물론 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젊은 시절에 무일푼으로 집을 떠나 이 정도 모았으니 부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제 봉쇄에서 100만 불 정도는 손에 거머쥘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시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만 돈이란 문명을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문명을 파괴할 때에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부인의 집안이나 내 집안,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집안은 이 황량한 들판을 문명 도시로 바꾸면서 재산을 일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왕국의 건설이죠. 이 왕국에는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망할 때에도 돈이란 생기는 겁니다. 왕국이라뇨?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왕국 말입니다. 즉 남부 동맹, 명나 왕국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이런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남부의 패망에서 생기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왕국의 멸망에서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틀림없이 우리 남부가 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아이, 이제 그런 지겨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좀 더 재미있는 얘기는 없을까요, 선장님?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당신의 두 눈은 금붕어 어항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맑고 깨끗한 초록빛 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수면 위로 금붕어가 헤엄치며 떠오르면 사람들은 넋이나가 그만 실신하고 맙니다. 아니, 그런 얘기도 싫어요. 이 음악은 정말 멋있지 않아요? 아, 왈츠를 영원히 추고 싶어요. 이렇게 멋있는 춤인 줄은 미처 몰랐어요. 이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여자를 제 팔에 안고 춤을 출 수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선장님, 저를 너무 껴안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싶었지 않습니까? 선장님, 자기 자신을 잊으셨나요?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당신 같은 아름다운 부인과 춤을 추는데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건 무슨 곡이죠? 새로운 곡입니까? 그래요. 참으로 성스러운 곡이죠. 양키에게서 빼앗아온 것이에요. 노래 제목이 뭡니까? 이 잔인한 전쟁이 끝날 때라는 곡이에요. 가사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게 좀 들려주십시오. 사랑스런 사람이여, 그대는 정녕 기억하고 있는가? 지나간 우리들의 만남을, 무릎을 꿇어 사랑을 고백하던 그 만남을. 아, 그 찬란한 군복을 입고 서 있던 모습이 내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하였는지. 조국과 내 앞에서 결코 흐트러지지 않으리라고 맹세하던 그 순간, 슬피 온들, 외로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한숨과 눈물과 슬픔으로 지새운 수많은 나날. 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주옵소서. 물론 원문에는 푸른 군복이겠지만 여기에서는 찬란한 군복으로 바꾸어 애송하고 있지요. 오, 왈츠를 참 잘 추시는군요, 선장님. 되게 몸집이 크면 춤을 잘 못 추거든요. 아, 이런 춤을 다시 추려면 몇 년이 흘러야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추게 될 겁니다. 다음 릴에도 부인에게 돈을 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다음에도. 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러면 제 평판이 형편없어질 거예요. 이미 땅에 떨어졌는 거려. 한 번 더 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부인과 대여섯 번 추고 난 후에 다른 사내에게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곡은 반드시 저와 추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제가 미쳤다는 것은 잘 알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 않겠어요.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것은 정말 싫어요. 계속 춤을 출 거예요. 추고 또 출 거예요. 상복도 벗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상복만 보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벗을 수가 없어요. 선장님, 너무 꽉 껴안지 마세요. 계속 그러시면 화를 낼 거예요. 화를 낼 때 부인의 얼굴은 더 멋있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껴안아드릴까요? 자, 어디 화내는 모습을 좀 보고 싶군요. 오크스 저택에서 부인이 화가 나셔서 닥치는 대로 마구 집어던지던 그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아마 부인은 모르실 겁니다. 제발 그것만은 잊어버리세요. 네? 천만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일생의 가장 멋있는 추억 중에 하나거든요. 부인은 전형적인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아이, 어떡하나. 음악은 끝나가고 피트패트 고모님이 뒷방에서 걸어 나오시고 있잖아. 메리웨더 부인이 분명히 고모님에게 말씀드렸을 거야. 선장님, 제발 저리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모님의 눈에 띄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의 눈이 쟁반처럼 둥그렇게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맛있게 만든 와플을 식탁 위에 놓고 식탁 주위에 피티와 스칼렛 그리고 멜라니가 둘러앉아 있었다. 피티는 슬픔에 젖어 울먹거렸고 멜라니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스칼렛은 도전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아요. 사실 저는 다른 어느 처녀보다도 더 병원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줬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바자회 때 얻은 수익보다도 더 큰 돈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오, 얘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니 하고 피티는 스칼렛의 손목을 지그시 누르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찰리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리고 저 무지막지한 버틀러 선장이 너를 사람들이 조롱거리로 만들어 놓지 않았니, 스칼렛? 화이팅 부인이 사촌이면서 남편이 찰스턴 태생인 콜먼 부인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 그는 가문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나쁜 불량배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말이다. 버틀러 댁 같은 훌륭한 가문에서 어떻게 저런 망나니가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들 하더라. 그래서 찰스턴에서는 그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야. 평판도 나쁜 데다가 무슨 스캔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콜먼 부인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 아이 참 고모님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요. 하면서 멜라니는 조용히 말했다. 어느 한 군데 나무랄 데 없는 점잖은 신사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적의 봉쇄를 뚫고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용감해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하고 스칼렛은 와플 위에다 시럽을 치면서 기분 나쁜 듯이 말했다. 그 사람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남부동맹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고 결국 남부가 패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 춤은 아주 멋지게 추던데요. 그 말을 듣자 그들은 놀란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 이젠 정말 집에 있는 것이 지겨워요. 저는 더 이상 집안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난번 일에 대해 새삼 떠들어댄다고 해도 개의치 않겠어요. 사실 이미 제 평판은 땅에 떨어졌는거려. 다른 사람들이 떠들어댄다고 해도 문제 삼지 않겠어요. 물론 이 말은 레트 버틀러 선장의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만큼 그 말은 그녀의 생각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것이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니?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니? 만약에 어머니가 딸의 방탕한 행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한 스칼렛은 잠시 깊은 죄책감에 빠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다. 애틀랜타에서 테라 농장까지는 약 25마일이나 떨어진 거리였기 때문이다. 피티 고모만 잠자코 계신다면 소문이 퍼질 이유가 없었다. 만일 피티 고모가 이 일을 알리면 오히려 보호자의 자격이 없다고 그러실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피티 고모만 잠자코 있다면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다. 내 생각으로는
하면서 피티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래, 비록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헨리 오빠에게 편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남자 친척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가 버틀러 선장을 나무랄 게다. 찰리만 살아있다면. 스칼렛, 제발 그 사람과는 말도 해선 안 돼. 멜라니는 무릎 위에 손을 조용히 포개놓고 와플이 다 식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더니 스칼렛 곁으로 가서 그녀의 목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저는 충분히 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지난밤 무도회에서 언니가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또 병원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일에 대해 언니에게 왈가왈부한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따지겠어요. 피티 고모님, 이제 그만 소리 지르세요.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다는 것은 스칼렛 언니에게는 참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언니는 아직도 어린애잖아요. 멜라니는 스칼렛의 까만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열심히 피티 고모를 설득하면서 스칼렛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파티에도 참석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상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전시란 평화로울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더구나 집을 멀리 떠나온 군인이라면 밤이 되어도 친구를 찾아갈 수 없고 특히 병원에 있는 군인들이나 설령 회복되었다 해도 걸음이 불편하여 전쟁터로 다시 나가지 못하는 군인들을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가정처럼 비록 상중이라 하더라도 회복된 군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야 했어요. 자, 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사람들도 언니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니가 찰리 오빠를 매우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스칼렛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멜라니의 부드러운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것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혀 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향토 방위군이나 국민이나 병원에서 온 군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와 춤을 추려고 서로 싸우고 아우성을 쳤던 그 아름다운 회상이 그녀의 마음속에 새롭게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는 특히 멜라니의 변호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었고 설령 늙은 부인들이 소문을 낸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따위 늙은이들을 상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 늙은 부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이 세상에는 멋진 장교들이 수없이 많지 않은가. 피티는 멜라니의 위로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이때 프리시가 두툼한 편지를 갖고 들어왔다. 멜라니 아씨께 편지 왔어요. 조그만 깜둥이가 갖고 왔어요. 나한테? 하고 멜라니는 미심쩍다는 듯이 편지 봉투를 뜯으면서 말했다. 스칼렛은 편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와플을 먹기 시작했다. 이때 멜라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스칼렛이 놀라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 피티 고모가 가슴에 손을 대고 있었다. 애슐리가 죽었구나 하고 피티가 소리쳤다. 그녀의 머리는 뒤로 젖혀지고 팔은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다. 오, 안 돼! 하고 스칼렛이 소리쳤다. 그녀의 피는 마치 얼음물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하고 멜라니가 소리쳤다. 빨리 스칼렛 언니, 고모님께 강심 향료를 좀 드리세요. 자, 기분이 어떠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애슐리는 죽지 않았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너무 행복해서 그만 울어버렸던 거예요. 멜라니는 갑자기 꽉 쥐고 있던 손을 펼쳐서 그 안에 있던 딱딱한 것에 입 맞추더니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스칼렛이 힐끔 곁눈질로 쳐다보니 그것은 커다란 금반지였다. 읽어보세요 하고 멜라니가 마루 위에 있는 편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정말로 너무 기뻐요. 너무나 멋있고 친절한 분이세요. 스칼렛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한 장으로 된 편지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까만 글씨가 굵직하게 씌어 있었다.
남부 동맹은 남자들이 피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여자의 고귀한 피를 요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부인, 이 반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부인의 용감한 행위에 대한 보답이오니 다르게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또 부인의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반지는 현 시가보다 10배 이상을 더 주고 제가 다시 샀기 때문입니다. 버틀러 선장으로부터. 멜라니는 반지를 자기 손가락에 끼고는 사랑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봐요. 제가 신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멜라니는 피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피티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눈물방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고상하고 세련된 신사가 아니고서야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 대신 금사슬을 보내겠어요. 피티 고모님. 그리고 그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어 주일 만찬 때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세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감사의 이해를 갖추겠어요. 너무 흥분했으므로 스칼렛의 반지는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두 사람은 모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니 스칼렛은 짜증이 났다. 그리고 버틀러가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행동을 보여준 것은 그의 고상한 신사도 때문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타산에서 나온 것임을 그녀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그는 피티고모의 집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었다. 너희 최근의 행동에 대해 듣고 나는 무척이나 실망했단다. 식탁에서 엘렌의 편지를 읽기 시작한 스칼렛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를 냈다. 나쁜 소문이란 참으로 빨리도 퍼지는구나. 그녀가 찰스턴이나 사바나에서 들은 이야기로서 애틀랜타 사람들은 남부의 어느 지방 사람들보다도 농담을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한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났다. 바자회는 월요일 밤에 있었고 오늘은 겨우 목요일인데 대체 어떤 늙은이가 엘렌에게 편지를 썼을까? 순간 그녀는 피티 고모를 의심했으나 그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가련한 피티 고모는 스칼렛의 지나친 행동 때문에 책망이나 받지 않을까 두려워 일러 바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소문을 퍼뜨린 것은 메리웨더 부인일 것이다. 네가 너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릴 때부터 배운 교훈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다니 나로서는 믿기 어렵다. 상중에 공공연히 나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지만 그 일만은 병원의 일을 돕는다는 점에서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다니, 게다가 그 무지막지한 버틀러 선장 같은 사람과 춤을 추다니,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더구나. 지난주에 폴린 이모가 내게 편지를 했었다. 버틀러 선장은 평판이 아주 나쁜데 찰스턴에 있는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보려들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구나. 다만 아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님만이 그를 만나준다고 하더라. 그는 아주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이야. 너의 젊음과 순진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너를 남의 눈에 띄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공공연히 망신을 줌으로써 너와 우리 집안에까지도 수모를 주었단다. 어떻게 피티페트 어른은 네가 그런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스칼렛은 식탁 건너편에 있는 고모님을 쳐다보았다. 그 늙은이는 편지가 엘렌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고 조그맣고 살찐 입술을 살짝 오므렸다. 마치 책망이나 원망을 눈물로써 피해버리려는 어린애와 같은 행동이었다. 네가 어찌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슬퍼지는구나. 나는 여러 차례 너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으나 이 일만은 너희 아버지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 금요일에 아버지가 애틀란타로 가셔서 버틀러 선장에게 따끔하게 말하고 너를 데려오기로 했다. 내가 부탁을 드리기는 했지만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구나. 나는 너의 지나친 행동을 한때의 젊고 철없는 시절의 행동으로 보고 싶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남부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애써왔단다. 그래서 내 딸도 그래주기를 원한다. 하지만 집안 망신을 시키면서까지. 편지 내용은 더 계속되었지만 스칼렛은 읽을 수가 없었다. 이번만은 무척 혼이 날 것만 같았다. 이제는 함부로 대들 수도 반항할 수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10살 때 식탁에서 버터를 바른 비스킷을 쇳렌에게 던져 호되게 야단맞은 것과 같은 그런 꾸중을 듣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그 인자하신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책망하시고 또 아버지가 버틀러 선장을 만나기 위해 이 애틀랜타까지 오신다니 그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심하게 꾸짖으실 것이다. 이번 일은 그녀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 입을 삐죽거리고 울면서 책망의 손길을 벗어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거니? 하고 피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께서 내일 오신대요.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병아리를 발견한 것처럼 저를 마구 야단치실 건가 봐요. 그녀는 비장하게 말했다. 프리시, 강심제를 갖고 오너라. 하고 피티가 반쯤 먹은 음식을 놔둔 채 식탁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현기증이 난다. 마님의 스커트 주머니에 있어와요. 스칼렛 뒤에 숨어서 그 떠들썩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프리시가 말했다. 그녀의 성난 얼굴은 늘 재미있었으며 볼만한 장면이었다. 피티는 스커트를 뒤적거려 약병을 찾아서 코에 갖다 대었다. 두 분 다 제 곁에 있어주세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고 스칼렛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두 분을 좋아하시니까 두 분이 저와 함께 계신다면 아마 그리 심하게 야단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피티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면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좀 누워야겠어. 내일도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 사돈이 오시면 내 사정 이야기 좀 해주렴. 겁쟁이. 하고 스칼렛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녀를 쏘아보았다. 멜라니는 화가 잔뜩 난 제랄드와 대면할 생각을 하니 겁이 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용기를 내어 그녀를 변호해 주겠다고 소리쳤다. 언니,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이번 일은 다 병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사돈 어른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해하실 것 같지가 않아.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정말로 어머니 말씀대로 오명을 쓰고 테러로 갈 바에는 죽는 편이 낫겠어. 오, 안 돼, 아가.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 만약에 네가 가버린다면 천상 헨리 오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한단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헨리 오빠와는 사이가 좋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밤에 이 집에 멜라니하고만 있는 것은 너무 신경이 쓰여. 이 도시에는 낯선 사람이 많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잖니? 너는 용감한 여자니까 남자가 없더라도 나는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 언니를 테라로 데려갈 순 없어요. 하고 멜라니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언니의 집이에요. 언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알게 된다면 사라졌으면 할걸. 하고 스칼렛은 속으로 쓴 숨을 지었다. 그리고 제랄드의 분노로부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멜라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자기를 변호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다. 버틀러 선장을 초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하고 피티가 말했다. 아니, 초대할 수 없다고요? 그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하고 멜라니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나를 침대까지 좀 데려다다오. 병이 날 것 같아. 하고 피티는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오, 스칼렛, 어떻게 했기에 우리들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 거니? 정말로 피티는 알아눕게 되어 제랄드가 다음날 오후에 도착할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여러 번 닫힌 문 뒤에서 사돈에게 미안하다는 쪽지만 전달했을 뿐 저녁 식사까지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두 사람에게 내맡겼다. 제랄드는 딸에게 키스해주고 멜라니의 뺨을 살짝 꼬집어주면서 귀여운 멜라니 아가씨라고 농담까지 했지만 이내 불길한 침묵 속에 빠졌다. 스칼렛은 차라리 시끄럽게 책망을 듣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너무나 조용하고 말이 없었다. 약속한 대로 멜라니는 스칼렛을 졸졸 따라다녔다. 제랄드도 신사였으므로 멜라니 앞에서 딸애를 책망할 수는 없었다. 스칼렛은 멜라니가 참으로 사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치 하나의 오차도 없이 연극 대사를 외우는 것처럼 정확했다. 마침내 멜라니는 저녁 식사 때 제랄드를 대화 속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 고장의 사정을 알고 싶어요. 하고 그녀가 말하면서 예쁘게 웃어 보였다. 인디아와 한이는 편지를 잘 쓸 줄 모르나 봐요. 사돈 어른께서는 그곳의 일을 아주 자세히 아실 것 같군요. 조 퐁텐덱의 결혼식은 어떠했나요?
제랄드는 이 칭찬의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가 2, 3일밖에 휴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식은 너희들과는 다르게 조용히 치러졌으며 멀로댁 딸 셀리는 참으로 귀엽고 예뻤으며 첫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소문에 의하면 둘째 날 옷은 준비하지 않았더라고 덧붙였다. 준비하지 않았다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그들은 분개하여 소리쳤다. 그건 사실이야. 그녀에겐 결혼 둘째 날이 없었으니까 하고 말하고 나서 그는 유쾌한 듯이 웃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얘기들은 여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에 스칼렛은 겨우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멜라니의 수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즉 조는 다음날 버지니아 전선으로 가버린 거지 하고 제랄드가 재빠르게 덧붙였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방문도 무도회도 일절 없었단다. 그건 그렇고 탈레턴 형제들이 집에 와 있다더라. 그건 저희도 들었어요. 어때요? 좀 나아졌나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단다. 스튜어트는 무릎을 다쳤고 브렌트는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어. 그리고 너희들 그들이 용감하게 싸웠다고 해서 군 신문에 크게 난 걸 알고 있니? 아니요, 몰라요. 용감한 녀석들이야. 둘 다 똑같아. 그들의 몸에는 아일랜드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야. 하고 말하는 제랄드는 기분이 좋은 것 같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벌써 브렌트는 중위계급을 달고 있단다. 스칼렛은 쌍둥이 형제들의 무용담을 듣고 마치 자기가 그들의 보호자인 것처럼 기뻐했다. 한때 그녀의 애인이었던 남자인지라 지금도 자기의 것인 줄로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 남자들의 좋은 소식은 모두 다 자신의 명예로 여겼다. 그리고 너희에게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제랄드가 말했다. 스튜어트가 다시 오크스 집에 들락거린다는 거야. 한이에요? 인디아예요? 하고 멜라니가 흥분하여 물었다. 옆에 있던 스칼렛은 화가 몹시 난 듯이 뾰로통해 있었다. 물론 인디아겠지. 이 말괄량이가 윙크만 안 했더라면 인디아는 벌써 스튜어트를 차지했을 거야. 하지만 하고 멜라니는 제랄드의 솔직한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브렌트가 테라의 농장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야. 스칼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의 옛 애인들의 이런 불미스러운 행동이 그녀에게는 거의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그녀가 찰스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스튜어트는 찰스를 총으로 쏴 죽여버리든지 스칼렛을 죽이든지 아니면 셋이 다 죽자고 협박까지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기분이 나빴다. 그때 그 일은 너무나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이었다. 셀레는요? 하고 멜라니는 말하면서 만족한 듯이 웃음을 던졌다. 하지만 저는 케네디 씨가 응? 케네디 말이냐? 하고 제랄드가 말했다. 프랭크 케네디는 아직도 어슬렁거리고 다니지. 하도 골몰아에 다니기 때문에 제 그림자만 봐도 놀라곤 한단다. 언젠가 그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의중을 한번 떠볼 거야. 그러나 안 돼. 그 앤 우리 집의 애기야. 캐린 말인가요? 캐린은 아직 어린애잖아요. 하고 스칼렛은 날카롭게 말했다. 드디어 그녀의 말문이 열린 것 같았다. 캐린의 나이는 네가 결혼할 때보다 1살 정도 적을 뿐이야. 하고 제랄드가 핀잔을 주었다. 너희 옛 애인을 동생에게 주는 것이 속상하냐? 멜라니는 이런 지나친 농담에 익숙해 있지 않아서 금방 얼굴이 달아올라 고구마 파이를 가져오라고 피터에게 손짓을 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도 제랄드에게 여기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다른 주제를 찾으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말문이 터지면 제랄드는 한 명의 청중만 있어도 그가 이야기를 꺼내든 꺼내지 않든 간에 개의치 않았다. 제랄드는 나날이 증대되어가는 보급기지의 도난사고에 대한 이야기, 제퍼슨 데이비스에 관한 이야기, 또 돈에 홀려서 북군에 가입한 아일랜드 출신의 비겁자에 관한 얘기 등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이윽고 포도주가 나오자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다. 이때 제랄드는 험상궂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너 거기 좀 앉아있어 라고 명령했다. 스칼렛은 아버지의 험상궂은 모습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멜라니만 물끄러미 쳐다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멜라니는 무력하게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다가 슬그머니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어떻게 된 일이냐 스칼렛 하고 제랄드는 포도주를 따르면서 말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더구나. 새파란 과부가 다른 남자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며? 아버지,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하인들도 다 알고 있어. 우리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너희 불쌍한 어머니는 이번 일로 고민하다가 병석에 누웠을 뿐만 아니라 나는 아예 바깥으로 고개를 쳐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야. 안 돼, 이거사.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고 때를 써도 안 돼. 하고 스칼렛의 입술이 삐죽거리며 눈꺼풀이 깜빡거리자 재빨리 제랄드가 말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너는 네 남편이 죽은 날 밤에도 남자에게 미소를 던진 여자야. 울지 마라. 오늘 밤은 이 정도로 해두자. 자, 됐어.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유명하게 만든 버틀러라는 선장놈을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는 자, 됐어. 울지 마라. 울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집안 망신을 시키기 전에 내일 너를 데리고 테라로 돌아가기로 말이야.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가져왔어. 어때? 멋있는 선물이 아니냐? 나처럼 바쁜 사람이 여기까지 와야만 하겠니? 예, 그만 울어라. 멜라니와 피티는 잠든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제 인생의 맛을 조금 느끼려고 할 때 테라로 돌아가 엘렌을 만나야 한다니. 그녀는 이렇게 어머니를 만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죽고 싶었다. 자기가 지금 죽으면 그녀를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미안해할 것이다. 그녀가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 길가에서 무슨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무슨 소리인지 뚜렷이 분간이 되진 않았지만 점점 소리는 커졌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으로 걸어갔다. 나무가 아치형으로 걸쳐있는 거리는 조용했고 별로 가득한 어두운 하늘 밑은 지척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다. 소리가 점점 커지자 마차 소리, 말 발굽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내어 웃었다. 마차 안에서 누가 아일랜드풍의 사투리로 수레안의 나무다리라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재판이 있는 존스보로와는 다르지만 제랄드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모습은 너무나 같지 않은가. 어두컴컴한 속에서 마차가 집 앞에 멈췄다. 마차에서 어렴풋이 알만한 사람이 내리는 것 같았다. 그의 곁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문 앞에 섰다. 문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그럼 로버트 에미트를 위한 애가란 노래를 가르쳐주겠소. 이 노래는 당신도 배워두면 좋을 거요. 내가 가르쳐드리리다. 배우고 싶긴 하지만 찢었한 목소리가 터질 듯한 웃음을 참고 있는 듯이 말했다. 그렇지만 다음 기회에 배우고 싶군요, 오하라 씨. 아니, 그 지겹도록 얄미운 버틀러 선장 아냐?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스칼렛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내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해보았다. 사실 그들이 서로 총질을 할까봐 두려웠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게다가 집 앞까지 같이 온 것을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당신은 들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을 오렌지 당원으로 생각하고 쏘겠소. 오렌지 당원이 아니라 찰스턴 사람입니다. 그게 그거지 뭐. 아니야, 더 나빠. 찰스턴에는 내 처형이 둘이나 살고 있거든. 난 다 알고 있어. 아니, 온 동네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실 생각인가? 하고 생각하자 스칼렛은 당황했다. 그녀는 얼른 실내복을 주워 입기는 했지만 막상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 밤중에 아래층까지 내려가 아버지를 집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문에 기대어 서 있던 제랄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갑자기 머리를 뒤로 젖히더니 그 애가를 낮은 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창문에 팔을 얹고 머리를 그 위에 괴고 조용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낄낄거리고 웃을 뻔했다. 아버지가 노래만 잘 불렀더라면 그 노래는 아름다운 노래였을 것이다. 스칼렛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동안 그 첫 구절의 구슬픈 가락을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젊은 용사가 잠든 땅,
가볼 수 없는 그녀는 외로움에 씨름하지만 연인들은 수없이 주위에 모여드네.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피티와 멜라니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엾게도 그들은 갑자기 당황했으리라. 제랄드와 같은 괴팍한 성격에 그들은 익숙해 있지 못했다. 노래가 그치자 두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부도를 걸어서 계단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마침내 문 앞에서 조용하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군 하고 스칼렛은 속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간에 내 아버지시고 불쌍한 피티 고모님은 나가기도 전에 기절하여 돌아가시고 말 거야. 게다가 그녀는 하인들에게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피터 영감이 아버지를 침대에 데려다가 눕히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럴 때 아버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포크밖에 없다. 그녀는 실내복을 목 있는 데까지 단정히 핀으로 고정하고 침대 옆에 있는 초에 불을 붙여 둔 다음 현관 앞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내려갔다. 촛불을 탁자에 세우고 문을 열자 흔들거리는 불빛 속에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와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레트 버틀러의 모습이 보였다. 에가는 마치 제랄드 자신의 최후의 노래인 것처럼 그는 레트 버틀러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모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의 기다란 검은 머리는 말총처럼 흩어져 있었다. 넥타이는 한쪽 귀 밑에 가 있었고 하얀 셔츠는 술에 얼룩져 있었다. 당신 아버님이시죠? 하고 버틀러 선장이 말했다. 그의 거무스름한 얼굴 속에서 눈이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실내복 안의 잠옷 차림을 그는 금방 알아챈 것 같았다. 안으로 모셔주세요 하고 그녀는 짤막하게 말했다. 우선 자신의 옷차림이 마음에 걸렸고 이 남자에게 자기를 놀림감으로 만든 아버지에게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레트는 제랄드를 앞쪽으로 밀었다. 제가 2층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당신은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몸이 꽤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의 건방진 제안에 스칼렛은 놀라 입을 크게 벌렸다. 생각해보라. 2층까지 레트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피티와 멜라니가 얼마나 놀라겠으며 또 잠옷 차림새로 있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좋아요. 응접실 세트 위면 충분하니까요. 서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삼가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면 돼요. 여기에 뉘어주세요. 신발을 벗겨드릴까요? 괜찮아요. 전에도 신발을 신은 채로 주무셨으니까요. 그가 제랄드의 다리를 펴주면서 부드럽게 웃어 보이자 스칼렛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자, 그럼 돌아가 주세요. 레트는 어두컴컴한 홀로 걸어 나가면서 그가 문 앞에 떨어뜨린 모자를 주워들었다. 일요일 저녁 만찬 때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한 후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대문을 닫고 나갔다. 다음날 아침 스칼렛은 5시 반쯤 일어나 뒷뜰에서 기거하는 하인들이 식사를 하러 들어오기 전에 조용히 아래층 응접실로 내려갔다. 제랄드는 이미 깨어 소파 위에 앉아 있었으며 어제 마신 술 때문에 그런지 마치 터뜨려 버릴 듯이 두 손으로 머리를 꽉 쥐어 누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온 것을 곁눈질로 알아봤지만 눈을 움직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지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아니 벌써 날이 밝았구나. 정말로 가관이었어요 아버지 하고 그녀는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런 시간에 오셔서 노래를 불러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놓으셨으니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소리도 아니고 큰 소리로 애가를 부르셨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이웃 사람들이 모두 그날을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것이고 피티 고모님과 멜라니도 역시 그럴 거예요. 이런 하고 제랄드는 바짝 마른 입술에 혓바닥으로 침을 축이며 신음소리를 냈다. 내기를 시작한 이후의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기라뇨? 그 괴물 같은 녀석이 자기가 포커라면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떠벌리기에. 얼마나 잃었어요? 뭐라고? 내가 잃었냐고? 한두 잔만 걸치면 나는 당장 끝발이 선다는 것을 너도 알잖니? 지갑을 한번 열어보세요. 움직이는 것이 괴로운 듯이 제랄드는 지갑을 뒤져보았으나 그것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풀이 죽어 당황하며 지갑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았다. 500달러 하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돈은 너희 어머니의 부탁으로 봉쇄 물품을 사가려고 가져온 돈인데 큰일이구나.
게다가 이제는 우리 농장까지 갈 여비도 없어졌으니. 그녀는 화가 잔뜩 나서 지갑을 쳐다보고 있는 동안 기발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전 이제 이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창피를 주었으니까요. 입 좀 닥쳐라.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다는 것을 모르니? 버틀러 선장 같은 사람과 술에 흠뻑 취해 집으로 돌아오시질 않나. 밤중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이웃 사람들을 깨우시질 않나. 게다가 돈도 다 털리셨잖아요. 그 녀석은 카드 솜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의심할 만하더군. 그 녀석을.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는 갑자기 괴로운 듯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다. 어머니한테 말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스칼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술만 오므리고 있었다. 만약에 어머니에게 말하면 그렇게 착한 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생각해봐라. 하지만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집안 망신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군인들을 위해 춤을 추었을 뿐이에요. 아, 저는 울고 싶어요. 알았다, 울지 마라. 하고 제랄드는 딸을 달랬다. 물론 네가 한 짓은 선한 의미에서 한 노릇이지만 지금은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됐다, 됐어.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까지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이지 가장 귀여운 내 딸이야. 그리고 저를 이런 상황에서 집으로 데려가실 작정이죠? 아니다. 난 그런 짓은 못한다. 다만 너를 괴롭히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그리고 너는 어머니한테 내가 돈을 잃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옛날부터 너희 어머니는 나보고 낭비벽이 심하다고 말했으니까 말이다. 싫어요. 하고 스칼렛이 솔직하게 말했다. 만약에 아버지가 저를 여기에 있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께 소문은 모두 이 애틀란타에 사는 늙은 부인들의 허황된 오해에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말하지 않겠어요. 제랄드는 근심스러운 듯이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아니, 그것은 너무나 과장된 거짓말이 아니냐? 그리고 어젯밤의 일은 추문이죠. 알았다 하고 아버지는 타협적으로 나왔다. 그래, 우리 서로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하자.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브랜디 같은 건 없나? 이런 제기를. 스칼렛은 돌아서서 발끝으로 고요한 홀을 가로질러 브랜디병을 가지러 식당으로 들어갔다. 스칼렛과 멜라니는 이 술을 기절주라고 불렀다. 피티 고모가 가슴이 뛰거나 어지러울 때면 몰래 이것을 한 잔씩 마셨기 때문이다. 승리의 미소가 스칼렛의 얼굴에 환하게 나타났지만 제랄드에 대한 자신의 지나친 행동을 부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이젠 어떤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엘렌에게 편지를 써보낸다 해도 어머니는 거짓말로써 달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녀도 애틀랜타에 남아있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게다가 옆에 있는 피티 고모님은 너무 마음이 여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찬장을 열어 브랜디를 꺼내서는 자기의 가슴에 조용히 갖다 대고 얼마 동안 서 있었다. 물거품이 이는 피치트리 강변의 피크닉, 스톤산에서 열리는 원유회, 무도회, 오후의 댄스파티, 마차 드라이브, 일요일 밤의 요리집에서의 만찬 광경 등이 차례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그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남자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 지금은 병원 같은 것은 문제 삼을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병이 들면 쉽게 흥분하고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게 된다. 가만히 흔들기만 해도 과실이 떨어지는 테라의 복숭아 나무처럼 그들은 영리한 여자의 손에 얼마든지 걸려들게 되어 있다. 그녀는 해장술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어젯밤에 레트 버틀러와의 술 시합에서 진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레트 버틀러가 아버지를 함락시키기 위해 무슨 수를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다음 주 어느 날 오후 스칼렛은 병원에서 지치고 화가 잔뜩 난 채로 돌아왔다. 아침부터 종일 병원에 서서 일했기 때문에 지쳐 있었고 화가 잔뜩 난 것은 그녀가 침대 위에 걸터 앉아 부상병의 팔을 감아줬다고 해서 메리웨더 부인에게 호되게 야단맞았기 때문이다. 피티 고모님과 멜라니는 화려한 보닛을 쓰고 웨이드와 프리시와 함께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매주마다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침 나가려던 참이었다. 스칼렛은 심기가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어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마차 소리가 들리지 않자 가족이 모두 떠난 것을 안 스칼렛은 조용히 멜라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방은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오후의 햇빛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마루는 유리알처럼 번들번들 윤이 나고 있었고 마루에 깐 것이라고는 밝은 색의 깔개 두세 장밖에 없었다. 벽에는 멜라니가 성단으로 꾸민 멋있고 웅장한 기분을 주는 장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한 구석에는 벽에 축 늘어뜨려 놓은 남부 동맹기, 그 밑에는 멕시코 전쟁 때 멜라니 아버지가 가지고 갔던 황금색 자루가 달린 칼이 녹은스렀어도 은은한 멋을 풍기며 걸려 있었다. 찰스 역시 아버지의 용맹을 이어받아 그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갔던 것이다. 찰스의 견대와 권총 벨트도 거기에 걸려 있었고 권총집에는 그의 연발 권총이 들어 있었다. 칼과 권총 사이에는 찰스의 사진이 걸려 있었으며 잿빛 군복을 입은 모습이 자랑스러운 듯이 큰 다갈색 눈을 빛내고 있었고 입 모양은 부끄러운 듯이 웃음을 띠고 있었다. 스칼렛은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좁은 침대 옆에 놓여있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 위에는 네모난 장밋빛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스칼렛은 그곳에서 애슐리가 멜라니에게 보낸 편지 다발을 꺼냈다. 맨 위에는 그날 아침에 온 편지가 있었다. 스칼렛은 그것을 먼저 꺼내보았다. 스칼렛이 처음에 이 편지들을 몰래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혹시나 누구한테 들키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으며 편지를 읽다가도 손을 부들부들 떨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천성적으로 워낙 낙천적인 성격을 가져서 그런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설령 누가 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굳어져 갔다. 물론 때때로 깊은 고통을 느낄 때는 있었다. 어머니가 알면 뭐라고 하실 건가? 어머니는 분명히 그런 불명예스러운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실 것이 뻔했다. 사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 무척 두려움을 느꼈었다. 하지만 편지를 읽어보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컸으므로 엘렌은 그녀의 마음을 지배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쓸데없는 걱정을 쉽게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요즘에 터득한 것 같았다. 그리고 또 하나 터득한 것이 있었는데 무슨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에는 아이, 내일 생각하는 게 낫겠어. 오늘은 풀리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는 이미 그녀는 한풀 꺾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과거의 일로만 남는 것이었다. 그래서 애슐리의 편지를 좀 읽는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멜라니는 언제나 애슐리에게서 온 편지에 대해 관대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피티고모와 스칼렛에게 읽어주었다. 하지만 멜라니가 읽어주지 않는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스칼렛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으므로 남몰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읽곤 했다. 스칼렛은 애슐리가 결혼하고 나서 진실로 멜라니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 척하는지 속 시원히 알고 싶었다. 그는 사랑의 표현을 가득히 담은 편지를 썼을까?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현했을까? 아내에 대한 따스한 온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었다. 스칼렛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다듬었다. 애슐리의 섬세하고 작은 글씨가 눈에 쏙 들어왔다. 사랑하는 아내요 라는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대고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요 라든가 나의 영원한 애인이요 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내요. 당신은 나에게 이런 편지를 썼소. 마치 내가 진실을 숨기고 있지 않나 염려된다고. 또 요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소. 어머나 이게 무슨 소리람? 하고 스칼렛은 무슨 죄를 지은 듯이 놀라면서 속으로 말했다. 그의 진심을 속이다니? 그럼 멜라니는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을? 그렇다면 애슐리와 나와의 관계도 눈치챘단 말인가? 그녀는 두려움으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편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러나 다음 구절을 읽자 불안한 마음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행여나 나의 솔직한 심정이 당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이었소. 게다가 나의 정신적 분해까지도 알림으로써 내 몸의 안전을 늘 기원하는 당신에게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그 무엇이든 숨기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걱정하지 말아요. 상처를 입지도 않았고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으며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침대에서 잘 때도 있소. 군인이 이 정도의 생활을 하면 호화로운 것이요. 하지만 멜라니,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항상 나의 뇌리를 누르고 있소. 그래서 당신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고는 못 베기겠소. 한여름밤에 나는 홀로 깨어 모든 막사가 잠든 속에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보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곤 하오.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애슐리 윌크스, 너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자신에게 반복한다오. 단언하건대 명예도 아니며 영광도 아니오. 전쟁이란 더러운 것이오. 그리고 나는 더러운 것은 딱 질색이오. 나는 군인이 아니오. 수없이 쏘아대는 포탄 속에 서 있으면 그런 허황된 명예심을 느낄 시간도 없소.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지겨운 전쟁터에 있소. 하느님은 나라는 인간을 근면한 시골 신사 이상의 사람으로는 만들려 하지 않는 것 같소. 멜라니, 이해하겠소? 나팔 소리를 들어도 내 피는 끓어오르지 않고 북소리를 들어도 일어날 기분이 나지 않소. 나는 배신당해 온 것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오. 그 거만한 남부의 자존심 때문에 생긴 이 배신감을 멜라니는 느낄 수 있소? 남군 한 사람으로 10명의 북군을 상대할 수 있다는 교만 말이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해 온 거요. 면화 왕국이라든지 노예제도라든지 주의 권리라든지 양키 타도라든지 이런 거창한 슬로건에 우리는 철저히 기만당해 온 거요. 그래서 나는 담요 위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소.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또한 주의 권리니 면화니 흑인들이니 양키놈들이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싫어해야 한다고 가르침 받아왔던 것들을 생각하기도 했다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싸우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오. 내가 찾은 것이라고는 12 오크스의 평화로운 저택과 아름다운 전경밖에 없소. 흰 기둥 사이로 비쳐드는 달빛, 그 달빛 아래 청초하게 피어난 목련의 아름다움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 대낮이라 할지라도 마루 위에는 시원한 그늘이 구름처럼 깔리는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전경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곳에서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그 생생한 모습이 기억나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 흑인들이 왁자지껄한 소리도 들리는 듯하오. 노래를 하며 저녁을 먹으러 돌아오는 일꾼들이 눈에 선하고 건너편 우물에서 두레박을 내리는 도르래 소리도 들리는 듯하오. 까마득히 먼 목화밭 너머로 강 끝으로 이어지는 길을 바라보고 황혼이 밀려온 습지에서 희미한 안개가 솟아오르는 풍경도 떠오르오. 내가 이곳에 와서 싸우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오. 나는 명예도 죽음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오. 그리고 누구와 원한을 진 것도 아니지 않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집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인 것 같소. 그러나 멜라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소. 내가 잡다하게 늘어놓은 이것들은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대상의 상징에 불과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상징에 지나지 않소. 나는 지나간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생활 양식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오. 그러나 주사위가 떨어져 무엇이 나오든 간에 이 아름다운 것들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마저 드는구려. 싸움에 이기든지 지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오. 설령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남부인들이 그토록 꿈꾸어 오던 면화 왕국을 세운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패배자로 남아있을 거요. 그때에는 우리 남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생활 양식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사람,
즉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오. 세계는 우리 면화를 사기 위해 남부를 들락날락 할 것이고 우리는 마음대로 면화값을 올려서 팔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저 북부의 양키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우리들이 상업주의와 물욕과 영리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냉소하는 바로 저 북부 양키놈들과 말이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저 양키놈들에게 패악이라도 한다면, 멜라니, 만일 진다면 나는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소. 하지만 전쟁이 끝나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오. 더구나 지금 나는 과거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 나는 사륙으로 꽉 찬 이 미친 현실 세계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설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내게 미래의 삶은 더욱 힘들 것 같소. 사랑하는 당신도 그러리라고 믿소. 당신과 나의 혈관 속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오. 미래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는지는 모르지만 설령 그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과거의 아름다움처럼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오. 나는 조용히 누워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아마 쌍둥이 형제들이나 알렉스나 케이드도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소. 저들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왜 우리들이 싸워야 하는지 그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사실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란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사라져 버렸어. 그러나 그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거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편이 더욱 행복하다고 느낄 거요. 내가 당신에게 결혼하자고 요청했을 때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소. 12 오크스 생활이 여느 때의 생활처럼 평화롭고 한가롭게 변함없이 흘러갈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소. 당신과 나는 똑같이 조용한 생활을 사랑하고 있소. 그래서 읽을 책과 음악과 사색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소. 어디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소.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소. 아름다웠던 전통이 파괴되고 사륙과 증오만이 가득 찬 세상을 어느 누가 기다렸겠소. 멜라니,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소. 주의 권리니 노예 제도니 목화니 이런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아니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일들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재고의 가치도 없소. 설상가상으로 양키놈들이 우리 남부를 파괴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악몽의 나날 속에서 살아가야만 할 거요. 사랑하는 아내여, 어쩌면 남부가 패배할지도 모르오.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을 뻔했소.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소. 그러나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소. 내 마음속에는 패배의 공포감만이 도사리고 있소. 당신은 기억하고 있소? 우리의 약혼식이 선포되던 그 원유의 모임 때 찰스턴이 방언을 쓰던 버틀러라는 사람이 남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날 뻔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오. 그 사람이 남부에는 제철소도 공장도 변기창도 함선도 없으니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쌍둥이 형제가 그를 쏘아 죽인다고 야단을 떨었던 것을 말이오. 양키 함대들은 우리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목화를 수출할 수 없다고 떠들던 것을 기억할 것이오. 그의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했소. 우리는 구식 총을 들고 북군의 신병기와 싸우고 있는 중이오. 얼마 안 있으면 봉쇄는 더욱 강화되어 의약품까지도 밀수를 할 수 없게 될 것이오. 우리는 시시콜콜한 감정에 얽매여 떠벌리는 정치가의 궤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저 버틀러와 같은 사람의 냉소 섞인 말을 경청해야만 하오. 결론적으로 그는 남부에서는 전쟁을 수행할 물자나 능력이 전혀 없고 있는 거라곤 목화와 오만 뿐이라고 말했소. 이제 목화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소. 따라서 남부에는 이젠 오만밖에 남아있지 않소.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용기라고 말하고 싶소. 만일
그러나 스칼렛은 더 이상 편지를 읽고 싶지 않았다. 너무나 지루하고 흥미가 없어 편지를 접어 봉투 안으로 집어넣었다. 게다가 편지에는 너무 패배라는 단어가 많이 씌어 있어서 짜증이 났다. 사실 그녀는 애슐리의 수수께끼 같은 사상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멜라니의 편지를 몰래 읽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테라 농장의 베란다에서 수없이 진절머리가 나도록 들었던 말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애슐리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사랑이 담긴 편지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편지함에 들어있는 편지는 모조리 읽어보았지만 오빠가 누이 동생에게 쓰는 편지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정감이 들어있는 익살스럽고 산만하게 여러 가지 글들을 써보내기는 했지만 연인들이 편지는 아니었다. 스칼렛은 남자들로부터 뜨거운 연애 편지를 많이 받아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읽어도 이 편지의 애정의 열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몰래 편지를 훔쳐보고 나면 묘한 만족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겨났다. 아직도 애슐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스칼렛은 왜 멜라니가 애슐리의 진실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가 생각하면서 엉큼한 미소를 지을 때가 많았다. 멜라니는 남편의 편지에서 불만족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것은 멜라니가 남자들의 열정적인 사랑의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애슐리의 편지와 비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이는 늘 이런 캐캐묵은 편지만 보내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만약 내 남편이 이런 편지를 썼다면 가만히 안 놔두었을 텐데 찰스라 해도 이 편지보다는 더 잘 썼을 거야. 스칼렛은 편지지 끝을 살펴 각 편지의 날짜를 보고 편지의 내용을 추측했다. 편지 중에는 다하시 미드가 그의 부모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아름다운 내용이 흠뻑 담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또 저 가엾은 댈러스 맥클루어가 노처녀인 페이스와 호프에게 보낸 것과 같은 군대의 야영과 돌격 장면들을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미드 댁이나 맥클루어 댁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러한 편지를 자랑스럽게 읽어주기도 했지만 멜라니에게는 그들에게 읽어줄 만한 편지가 한 통도 없었다. 사실 스칼렛은 이 사실을 은근히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애슐리는 멜라니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전쟁에 대해 전혀 무시하고 단 둘만의 세계를 영속성의 마법의 사이클 안으로 끌어들여서 섬터 요새의 싸움을 시발점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감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전쟁이 어디 있느냐는 듯이 편지 내용에는 읽었던 책에 대해서 둘이 이중창으로 불렀던 노래에 대해서 서로 잘 아는 옛 친구들에 대해서 열거해놓고 있을 뿐이었다. 편지마다 12 오크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또 어떤 편지에는 사냥을 갔던 이야기, 서늘한 가을밤 별을 보며 긴 숲속을 말을 타고 다니던 이야기, 원유회 때의 모임 이야기, 물고기를 굽던 이야기, 달빛이 휘영청 빛나던 밤의 고요함이라든지 고색 창연한 낡은 집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등에 관해서 써보낸 것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읽었던 편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되리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소. 어디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소. 이것은 그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영혼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말이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죽음이라든지 부상 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가 진정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분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녀가 복잡한 생각들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그를 저 지경으로 만든 거야. 그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을 사랑할 리가 없다. 예를 들면 내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결혼하기를 꺼려했어. 그는 나와 함께 삶으로써 자기 고유의 생각과 삶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니야. 애슐리는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결코 겁쟁이가 아니야. 그가 수훈 보고서에 이름이 오른 것이나 슬로안 대령이 돌격 지휘를 맡았던 그의 용감한 행위에 대해 멜라니한테 써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야. 그는 일단 한번 마음먹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어. 그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보다
세상에서 숨어 사는 것을 좋아해.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어. 내가 1년 전에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면 그는 나와 결혼했을 거야. 그녀는 잠시 동안 편지 다발을 가슴에 안고 애슐리에 대한 그리움으로 번민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를 보고 사랑에 빠진 이래로 그녀의 가슴속에 가득 담긴 그 사랑의 열정을 한시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14살의 청순했던 소녀 시절 테라의 현관에 서 있었을 때 애슐리가 미소를 지으며 아침 햇살에 머리를 은빛으로 빛내면서 말을 타고 가던 모습을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열렬한 사랑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젊은이들의 사랑과 같은 것이었다. 비록 자기는 그 남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갖지 못한 장점들을 모조리 갖추고 있는 멋있는 그 남자에게 사랑과 존경을 보낼 만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 애슐리는 그녀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던 기사였고 그녀의 꿈은 단지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키스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통의 편지를 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애슐리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과연 결혼을 해서도 그런 사랑이 지속되고 있나 없나를 캐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직도 어린애에 불과했고 때묻지 않은 순진성을 지니고 있었다. 만일 찰스가 그의 어설프고 소극적인 태도와 당황하기 잘하는 그의 성격을 버리고 스칼렛의 마음속 깊숙이 흐르고 있는 정열적인 감각을 깨우쳐 주었더라면 애슐리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키스로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찰스와 단둘이 살았던 그 짧은 시간은 그녀의 감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하나의 성숙한 여자로 만들 수도 없었다. 찰스는 정욕이란 무엇이며 육체와 정신의 부드러운 것과 진실된 것이란 어떤 것인지를 스칼렛에게 끝내 깨우쳐주지 못했던 것이다. 스칼렛에게 있어서 정욕이란 알 수 없는 남성의 광기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고 여자가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고통에 찬 해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았다. 결혼이란 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결혼 전에 엘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란 위엄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일러주었고 또 미망인이 된 후에도 나이 든 부인들이 짓거려대는 소리를 들어보면 역시 별다른 게 없었다. 오히려 스칼렛은 미망인이 되어 정욕과 결혼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애슐리에 대한 사랑은 지속적이었다. 그것은 정욕이라든지 결혼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인가 신성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것,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이에 싹터왔던 그러한 성숙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면서 편지 다발을 예쁜 리본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묶었다.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분명히 애슐리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수천 번이나 마음속에 되새겨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복잡한 것들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있던 곳에 도로 갖다 두고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편지 내용 중에 버틀러 선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애슐리가 그 제멋대로인 남자의 말을 그토록 오랫동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니 이상한 일이 아닌가. 레트 버틀러가 아무리 춤을 잘 춘다 해도 악당임에 틀림이 없었다. 악당이 아니라면 바자회 때 남부에 대해 그런 독설을 퍼부을 수는 없었다. 방을 가로질러 거울 앞으로 가서 그녀는 자기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하얀 피부와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눈을 보면 항상 자신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보조개를 만들기 위해 쌩긋 웃어보았다. 그녀는 버틀러라는 놈팡이의 얼굴을 지워버리려고 옛날에 자기의 보조개를 매우 좋아했던 애슐리의 형상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남의 남편을 사랑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몰래 훔쳐보는 것에 대해 그녀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도 애슐리가 자기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젊음과 매력을 은근히 기뻐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두컴컴한 나선형의 층계를 내려왔다. 계단 중턱에서 그녀는 이 잔인한 전쟁이 끝날 때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전쟁은 여러 방면에서 성공적인 승리를 거두며 힘찬 전진을 계속했다. 그러나 처음과는 달리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이기면 전쟁은 끝난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또한 양키 놈들을 비겁한 놈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양키 놈들이 겁쟁이기는커녕 그들을 설복시키려면 한 번의 승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테네시에선 모건 장군과 포레스트 장군이 북군을 연패시켰으며 불런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어 남부 동맹군이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에는 값지고 고귀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애틀랜타의 병원과 가정에는 부상병과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복을 입는 여자들이 늘어갔다. 오클랜드의 묘지에는 무덤이 날마다 줄줄이 늘어섰다. 남부동맹의 화폐 가치는 폭락했고 음식과 옷의 가격은 이에 상응하게 폭등했다. 군대는 식량 증발을 계속적으로 늘려갔기 때문에 애틀랜타의 식탁은 빈곤해져 갔다. 밀가루는 귀에서 값이 크게 올라 일반 서민들은 사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비스킷, 롤빵, 와플 대신에 옥수수빵을 주로 먹어야 했다. 정육점에서도 쇠고기는 갖다 놓을 수조차 없었고 그나마 있는 양고기는 값이 너무 비싸 돈 많은 사람의 식탁에나 올라갔다. 그러나 야채나 닭이나 돼지고기는 여전히 풍부했다. 양키들은 점차로 남부동맹의 여러 항구의 봉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차, 커피, 비단, 고래이빨, 코르셋, 화장수, 패션 잡지, 책과 같은 사치품들은 귀해지고 값도 비싸졌다. 가장 헐값으로 판매되던 면화도 그 값이 엄청나게 뛰어올랐고 그래서 부인들은 한 번 입은 면화 옷을 다음 해에 다시 입기 위해 손질해 두어야만 했다. 그리고 수년간 면지를 뒤집어 쓴 채 놀고 있던 배틀도 다락에서 꺼내와야 했다. 그래서 전쟁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손으로 짠 피륙을 어느 집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군인, 시민, 여자, 아이,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으로 옷을 짜기 시작했다. 남부동맹의 군복 빛깔인 회색은 이제 사라지고 손으로 짠 호두빛 천으로 대부분 교체되었다. 병원에서는 키닌에 감흥, 아편, 클로로포름, 요드 등이 이미 바닥이 났다. 린네루와 면화붕대는 너무나 귀해서 한 번 쓰고는 버릴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 간호일을 보는 부인들은 피 묻은 붕대를 광주리에 가득 담아 집으로 가지고 와서 빨고 소독하여 다른 부상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망인의 굴레에서 갓 벗어난 스칼렛에게는 전쟁은 흥분되고 활기에 찬 것이었다. 하찮은 음식을 먹고 낡아 빠진 옷을 입더라도 그녀는 싫어하지 않았다. 단지 세상에 이렇게 버젓이 나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날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지루한 세월을 보냈던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인생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하루하루가 흥분된 모험으로써 날이 밝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의뢰 그 남자는 초대를 요구해 왔다. 그녀에게 아름답다느니 당신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은 영광 중의 영광이라느니 온갖 아부와 찬사를 그녀에게 보내왔다. 그녀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애슐리를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억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남자를 사귀는 데 있어서는 추호의 양심도 거리끼지 않았다.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사교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마련인데 즉 예절이 간소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을 고집하고 또 그것만을 보고 자라왔던 늙은이들은 이런 변화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부의 어머니들은 어떤 친척관계도 없는 이상한 남자들이 초청장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는 꼴을 보아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딸들이 이런 낯선 남자들과 대담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편과 한 번도 키스하지 않았다는 메리웨더 부인도 자기 딸 메이벨이 주하부 복장을 한 르네 피카르드와 키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까무러치게 놀랐던 것이다. 더욱이 메이벨이 전혀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그녀는 놀랐던 것이다. 르네가 곧 그녀의 손을 잡고 구원을 했다는 사실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메리웨더 부인은 이제는 남부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으며 또 자주 그런 말을 꺼냈다. 다른 부인들도 그녀와 같은 심정이었고 그렇게 된 것은 다 전쟁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한 달이나 일주일 안으로 죽을 남자들은 1년 이상을 기다리고 나서야 처녀의 이름을 불러야 했던 남부의 풍습을 따를 수가 없었다. 또 그들은 전쟁 전에는 하나의 좋은 전통으로 있었던 긴 구원 기간도 지킬 수가 없었다. 모두들 서너 달이면 과감히 구원을 했다. 숙녀들도 남자가 처음에 구원하면 3번 정도는 거절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남자가 구원을 하자마자 선뜻 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예절이 간소화되는 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스칼렛이었다. 병원 일이라든지 붕대를 감는 일만 아니라면 전쟁이 영원히 계속된다 하더라도 싫지 않았다. 실제로 병원 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할 만했다. 병원 일 자체가 완벽하고 행복한 사냥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기력한 부상병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혔고 또한 붕대를 새로 감아주거나 얼굴을 씻겨주거나 베개를 높게 고쳐주거나 시원하게 부채를 붙여주거나 하면 그들은 이성을 잃은 듯이 그녀에게 푹 빠져버리니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칼렛은 찰스와 결혼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마치 찰스와 결혼한 적이 없었다는 듯이 죽음의 고통도 웨이드의 출생도 어느 하나 거리낄 것이 없었다. 전쟁과 결혼과 출생, 이런 모든 것들은 그녀의 깊은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고 바람에 지나치듯 흘러가 버렸다. 그녀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여유 있게 살아갔다. 그녀는 자식을 하나 갖고 있었지만 다른 집의 빨간 벽돌 안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옛날의 스칼렛 오하라 시절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생각과 활동은 옛날과 달라진 게 없었고 오히려 그녀의 활동 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피티고모의 친구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파티에도 참석하고 춤도 추고 군인들과 함께 승마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녀가 처녀 때 했던 일들을 모조리 하고 돌아다녔다. 물론 상복만은 벗고 다닐 수가 없었다. 만일 그것까지 벗고 다닌다면 피티고모와 멜라니의 눈총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망인이면서도 처녀 때의 매력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으며 될 수 있는 한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었고 자신의 용모와 인기에 우쭐거렸다. 불과 몇 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행복에 겨워하고 있었다. 멋쟁이 사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들이 그녀의 매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다 그녀의 행복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물론 애슐리가 멜라니와 결혼한 후에 위험한 전쟁터로 나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애슐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다. 애틀랜타와 버지니아 사이의 수백 마일 떨어진 거리는 어쩌면 멜라니의 것일 수도 있었고 스칼렛의 소유일 수도 있었다. 애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두 여자에게는 거의 같았기 때문이다. 1862년 가을은 간호일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마차를 몰거나 붕대를 감으면서 소일했다. 물론 테라를 잠시 동안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갈 때마다 실망만을 안고 돌아오곤 했다. 조용하게 생활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애틀랜타를 떠나지만 막상 테라에 도착하면 그런 기회를 거의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계실 때에는 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의 스커트 자락에서 은은히 풍겨나오는 레몬 버베나 향수를 맡으면서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볼에 와 닿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전보다 더 야위었고 농장이 다 잠든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분주하게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날로 남부동맹 병참부의 요구는 가중되어 갔으며 테라 농장의 산출을 배가시키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바빠진 제랄드는 해고시킨 조나스 윌커슨의 일을 대신 감독해야 했고 심지어 그 넓은 농장을 손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살폈다. 엘렌은 딸에게 겨우 취침 키스나 해줄 정도로 바빴고 제랄드도 항상 농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테라의 생활은 너무나 지루했다. 그녀의 동생들조차도 자기들의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놀러온 언니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셀레는 프랭크 케네디와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이 오고 간 것처럼 여유를 부리며 언니를 놀려줄 생각으로 이 잔인한 전쟁이 끝날 때라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캐린도 브렌트 탈레턴에 대한 환상에 너무 빠져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의식 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다. 스칼렛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테라에 갔지만 피티 고모님과 멜라니로부터 빨리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냉정하게 테라를 떠났다. 엘렌은 그때마다 한숨을 쉬면서 맏딸과 하나뿐인 외손자 웨이드와 헤어지는 것을 섭섭해했다. 하지만 내 생각만 해서 너를 이곳에 붙잡아둘 수는 없지. 애틀랜타가 너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말이야. 하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렇지만 너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고 또 네가 아직도 나의 귀여운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 못내 아쉽구나.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엄마의 귀여운 딸인거려. 하면서 스칼렛은 머리를 엘렌의 가슴에 대고 북받쳐 오르는 죄책감을 억누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녀가 애틀랜타로 돌아가는 것은 남부 동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춤도 추고 애인도 사귀고 싶어서 간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최근 들어서 그녀는 어머니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레트 버틀러 선장이 피티 고모에게 자주 온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바자회가 끝난 후 수개월 동안 레트는 애틀랜타에 들어올 때마다 스칼렛의 집에 와서 스칼렛을 마차에 태우고는 무도회나 바자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 주었고 또 그녀가 병원 앞에 서 있을 때면 그녀를 마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비밀이 누설될까봐 초조해하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는데 전에 오크스 저택에서 애슐리와 대화하는 장면을 그에게 들켰다는 것과 아직도 아내가 있는 애슐리를 못 잊어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에도 이전 같았으면 톡 쏘아버렸을 텐데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자주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그녀가 만났던 사람들 중의 그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았다. 자기와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남자라면 쉽게 다룰 수 있었는데 이 남자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그녀가 그 옆에 가면 마치 철없는 애들처럼만 보여 그녀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남자는 그 어떤 놀랄만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태어났으며 마치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것처럼 늘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다. 그리고 그는 스칼렛이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스칼렛은 정신을 차려서 조심스럽게 그를 대하곤 했지만 어느새 그의 살쾡이 같은 미끼에 걸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며 발끈했다. 그녀는 부드럽고 다정한 엘렌의 피를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 제럴드로부터 물려받은 욱하는 성격이 휴화산처럼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엘렌 앞에서만 다소곳하게 분노를 억제하고 있었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해 본 적이 없는 그녀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의 음흉한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화라도 내고 성질을 부린다면 다루기가 편했을 텐데 그는 언제나 여유를 부리고 있어서 화를 내는 쪽만 불리할 뿐이었다. 그와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이고 나면 을의 패배의 낙인은 그녀에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때 그녀는 그에게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다. 구제불능이라느니, 무리하다느니, 신사가 아니라느니, 다시는 당신과 같은 악함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 되어 곧 풀어지곤 했다. 그가 애틀랜타로 돌아올 때면
PT 고모님 댁을 방문하여 낫소에서 사가지고 온 봉봉 과자를 한 봉지 정중하게 전달하거나 틈만 있으면 음악회에 가서 미리 예약한 귀빈 좌석에 앉게 하기도 하고 과감하게 춤을 요청하기도 했기에 아무리 할 소리 못할 소리 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금방 그의 정중한 예절에 속아 넘어가 이전의 불편한 관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슬쩍 사라진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싸울 때까지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금까지의 무례함은 흘려버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는 화를 잘 내게끔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은근히 그가 방문해 주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로서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흥분시키는 것이 있었으며 그녀가 사귀어왔던 어떤 남자와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큰 체격에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으며 그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마치 무엇에 세게 부딪힌 것처럼 육체적인 전율을 느낄 때가 있었다. 게다가 그의 눈동자에는 거만하고 조소하는 듯한 빛이 있어 이 남자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마치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잖아 하고 그녀는 생각하면서 당황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자극적인 느낌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방문할 때마다 남성다운 씩씩함으로 여자들만 사는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 키티 고모의 귀부인다운 태도와 숙녀처럼 깨끗하고 아담한 가정을 아주 왜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잠깐 대화라도 나누게 되면 기묘하게 눈치가 달라지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비단 스칼렛뿐만 아니라 피티 고모까지도 횡설수설하며 그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워낙 그의 성품이 능글능글하여 피티 고모까지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엘렌은 자기 딸이 사는 곳에 버틀러와 같은 악명 높은 사람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을 피티 고모는 알고 있었다. 또한 상류 사교계로부터 영원히 그를 추방시킨 찰스턴의 묵계적인 규약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방문하여 정중하게 그녀의 손에 키스해주면 마치 파리가 꿀 항아리를 보면 벗어날 수 없듯이 도무지 그의 친절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언제나 죽음을 무릅쓰고 낫소에서 피티 고모를 위해 작은 선물을 갖고 오면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리고 또 핀이나 재봉바늘, 단추, 비단실, 머리핀 등을 선물하면서 이것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특히 피티 고모를 위해 가져온 것이라며 생색을 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당시로서 이런 것들은 사치품들이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하늘이 별 따기보다 힘들었을 때였다. 숙녀들은 손으로 잘라 만든 나무 머리핀을 꽂고 다녔으며 또한 단추 대신에 도토리에 헝겊을 씌워 사용하던 때였으므로 이런 것들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놀랄 만큼 깜찍한 선물 상자를 보면 어린애처럼 좋아했으므로 그것을 열어보고 싶은 욕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단 상자의 뚜껑을 열고 난 후엔 그녀는 그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선물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만한 용기가 생겼다. 실상 남자도 없이 새 여자들만 외로이 모여 사는 그 큰 집에 레트 버틀러라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다지 흠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티 고모도 레트 버틀러가 집에 와 있을 때에는 항상 남자 보호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였다. 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하고 그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여자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들 할 텐데. 그토록 아끼던 결혼 반지가 되돌아왔을 때 멜라니는 레트가 아주 보기 드문 신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모의 말은 그녀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나 어쩐지 그와 함께 있으면 서먹서먹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와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사귀어본 경험이 없는 그녀로서는 낯선 사람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버틀러를 아주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물론 버틀러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웃고 말았을 것이다. 멜라니는 어떤 낭만적인 시련의 고통이
그의 삶을 고갈시키고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착한 여인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보호된 삶이었던 탓에 멜라니는 더러운 죄악을 본 적이 없었고 죄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트 버틀러가 찰스턴 여자와 무슨 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놀라서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에 대해 반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말은 그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스칼렛도 묵묵히 피티고모의 의견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녀 역시 그 사람은 여자에게서 어떤 칭찬을 받을 사람은 못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멜라니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그를 아끼고 존경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이 자기의 모습을 훑어볼 때면 마치 알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고 그가 말로써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그랬더라면 실컷 욕설을 퍼부어줄 수도 있으련만 그것도 아니었다. 거무스름한 얼굴에 능글맞은 표정을 짓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너무나 건방져 보였다. 마치 모든 여자들을 자기의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멜라니를 쳐다볼 때에는 그런 눈은 하지 않았다. 멜라니를 바라볼 때에는 오히려 침착하고 존경하는 눈빛이었다. 놀리거나 비웃는 눈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멜라니가 무슨 말이라도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는 태도였다. 왜 저는 함부로 대하고 멜라니는 그렇게 점잖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죠? 하고 스칼렛은 피티고모와 멜라니가 오수를 즐기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에게 거침없이 말했다. 레트는 멜라니가 뜨개질에 필요한 실을 감을 때 거의 1시간이나 그 일을 거들어 주었다. 멜라니가 장황하게 애슐리에 대한 이야기와 승진 이야기 등을 떠들어댔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옆에서 아니 꼬운 듯이 쳐다보고 있던 스칼렛은 레트가 애슐리나 또 그가 소령으로 진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리만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절하게 그녀의 말을 받아 대답해주거나 애슐리의 용감한 행위에 대해서도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애슐리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하면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고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을 것을 생각하니 스칼렛은 화가 났다. 내가 멜라니보다 더 예쁜데 당신은 왜 멜라니에게 더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질투하고 있군요. 아, 너무 뻔뻔스러워요. 이런 제기랄, 또 실수했군. 하지만 내가 윌크스 부인께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요. 그 부인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숙녀들 가운데 가장 친절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인 분이죠. 그러나 당신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비록 그 부인은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까지 내가 만난 몇 안 되는 훌륭한 숙녀 중에 한 사람이요. 그럼 저는 숙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인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어머나, 아직도 그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니 정말 가증스럽고 무례하군요. 어떻게 어린애처럼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벌써 옛날 얘기잖아요. 저도 이젠 많이 자랐어요. 당신이 촉새처럼 짓거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벌써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게 유치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소. 그리고 당신이 많이 자랐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소. 아직도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안 되면 꽃병이라도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나 지금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골동품을 부숴버릴 필요가 없는 거요. 아,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만일 남자였더라면 당신을 밖으로 불러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대 먹이겠다는 겁니까? 나는 50야드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은하에 구멍을 낼 수 있소. 당신의 무기를 잘 간수하는 것이 좋을 거요. 보조개라든지 꽃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악당 같으니라고. 당신은 내가 화를 내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실망을 시켜드려 미안하오. 당신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나는 화를 안 낼 거요. 그렇소. 나는 악당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 중요합니까?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악당이 되든 선한 사람이 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었는데 화를 낸다는 것은 당신이 속은 시커먼서도 밖으로는 그것을 감추려는 위선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요.
이처럼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며 느릿느릿한 말로 사람을 우롱하는 데에는 스칼렛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남자도 모두 굴복시켰지만 이 남자만큼은 도저히 굴복시킬 수가 없었다. 조소와 냉담, 욕설과 비방이 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스칼렛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로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었다. 원래 사람들은 변명을 업으로 하여 살아오지 않았던가. 거짓말쟁이는 자기의 진실을 변호했고 겁쟁이는 자기의 용감성을 늘어놓았고 비신사적인 사람은 자기의 기사도 정신을 떠벌렸고 천한 사람은 자기의 우수성을 떠벌렸다. 그러나 레트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으며 나아가 웃으면서 할 말 있으면 더 해보라는 식이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